자, 이제 탄력성의 유형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 유형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 나와 있죠. 그럼 뒤에 보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해서 세 가지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가격 탄력성은 수요 탄력성 이외에 공급 탄력성도 있지만 형태상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탄력성이라고 한다면 일단 수요가 없다고 볼게요. 수요가 없다고 보면 탄력성 앞에 나온 제목이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탄력성 앞에 나온 제목 자체가 원인에 해당이 된다. 자극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가 원인 또는 자극에 해당되는 것이고 맨 앞에 수요가 붙었기 때문에 이는 결과가 됩니다. 수요량의 변화가 결과 또는 반응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는가를 구하는 값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요령 하나. 자, 수요가 없다고 봐요. 가격 탄력성이죠. 그럼 탄력성 바로 앞에 나온 제목이 원인이에요. 따라서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가 원인인 거예요. 근데 맨 앞에 수요가 나왔죠. 수요가 나왔다면 맨 앞에 붙은 제목이 결과가 되기 때문에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동하는가가 결과에 해당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쁘게 포장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바꾸면 가격이 바뀔 때 양이 얼마만큼 바뀌어? 이 값을 구하는 걸 가격 탄력성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불어 가격이 변할 때 양이 얼마만큼 바뀌는가를 구하는 값이기 때문에 양의 변화를 측정한다라는 관점에서 측정할 양을 붙여가지고 정량적 지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뜻 아닙니까? 근데 뜻 자체가 공식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거 잘 보시면 뭐뭐에 대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뿐 아니라 어떤 문장이 됐든 간에 뭐뭐에 대한 이 말이 나오면 앞부분이 분모예요. 앞부분이 분모고 뒷부분이 분자가 되거든요. 따라서 가격 변화율이 분모가 되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여기 공식 보니까 원래 가격분의 가격의 변동부 써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가격 변화율 부분이에요. 가격 변화율. 또 위에들 보면은 원래의 수요량분의 수요량이 됐건 공급량이 됐건 양의 변동을 써보면 이 부분이 수요량의 변화율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공급량이 붙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수요 공급, 그러니까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나온다면 그때는 여기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걸 함께 쓴 것뿐이니까 나중에 기본서 보시면 탄력성 공식이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 구분에 서 있으니까 그때는 혼동이 없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인문이다 보니까 제가 그냥 탄력성 공식을 따로따로 떼어내는 것보다 함께 묶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 이런 공식이 나오겠지만 원래는 수요 탄력성 공식과 공급 탄력성 공식이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앞에서는 가격 변화율이 분모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라고 했는데 이 공식 자체는 변화 일자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이 됐건 수요량, 양이 됐건 변화율 값은 어떻게 구한다? 원래분의 변동분을 구하는 거예요. 원래분의 변동분. 원래 값으로 변동분을 나눠주면 그 값이 변화율 값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가격이든 소득이든 양이든 변화율 값은 어떻게 구한다? 원래분의 변동분이다.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그럼 가격 변화율은 원래 가격분의 가격의 변동분. 여기는 지금 아직 없지만 소득 변화율 그러면 원래 소득분의 소득의 변동분이 되는 것이고 수요량의 변화율 그러면 원래 수요량분의 수요량의 변동분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걸 막론하고 변화율 값은 원래분의 변동분으로 값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탄력성이 크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한번 여기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이런 봐봐요. 많은 분들이 해마다 탄력성만 나오면 되게 힘들어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왜 어렵지 않냐고 하냐면 비교 대상이 두 개밖에 없어요. 가격 변화와 양 변화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걸 가지고 출제자 분들이 우리 수험생들의 혼란을 유발하려고 석줄 넉줄 복잡한 말을 그럴듯하게 써놔요. 그러면 사실은 가격과 양 변화 두 가지만 비교하면 될 것을 다른 이상한 문장 읽어가면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결론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즉 양의 변화율 이 두 가지만 비교하시면 게임 아웃이에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아파트란 물건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아파트란 물건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 물건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보심으로써 탄력성의 유형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일단 예컨대 아파트의 가격이 10% 오르거나 내릴 때 아파트의 수요량이 20% 줄어들거나 늘어난다라고 말이 나온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요, 가격의 상승과 하락, 양의 증가 감소를 가로로 묶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음액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액값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상승, 하락, 증가 감소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보시면 된다? 숫자만 보시면 돼요. 숫자. 퍼센트도 필요 없어요. 숫자만 보시면 돼요. 지금 가격이 10 바뀔 때 양이 20 바뀌었잖아요. 그럼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뀐 거 맞죠? 이 말은 가격의 변화라는 자극에 비해서 양의 변화라는 반응의 정도가 크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뀌면 탄력적이라고 해요. 탄력적. 또는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럼 뒤집어 볼게요. 그럼 만약 아파트의 가격이 이제 퍼센트 안 쓸게요. 10 바뀔 때 아파트의 수요량이 5가 바뀐다면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뀐 건 확인하시겠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자극에 비해서 반응의 정도가 적었다는 거예요. 간점을 태웠지만 상대방은 별로 간점을 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탄력성이 크다고 할까요? 작다고 할까요? 작다고 하겠죠. 그럼 결국 비탄력이 돼요. 그럼 잠깐 여기까지 끊으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비교 대상이 두 개밖에 없는 거 보이죠? 가격 변화와 양 변화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뀐다? 탄력이에요.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뀐다? 비탄력이에요. 이것만 구분되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문제 탄력성 다 풀 수 있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외운다고. 그 문장을 외워놓고 외운 대로 나오면 맞췄다. 기분 좋아하시면서. 살짝만 틀면 왜 못 맞추느냐? 개념 파악이 완전히 있어요. 왜 그런가? 이게 탄력이란 말이 무슨 뜻이야? 이 개념을 잡는 게 아니라 문장을 외워버린다고요. 그게 편하니까. 근데 외우는 것 자체는 저도 이해는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편한 게 좋아요. 근데 공부가 편해지잖아요. 점수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항상 문제가 쉽게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왜 공부할까요? 문제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관계없이 점수가 나오게끔 하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지 쉽게 나오면 맞추고 어렵게 나오면 틀리고 이거는 공부가 아닌 거죠. 사실은 말이에요. 정석으로 따지면.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강의 목적, 특징 뭐다? 난이도에 관계없이 맞추자. 그것이 우리 강의의 목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또 볼게요. 가격이 10 바뀔 때 양도 10 바뀐대요. 그럼 가격의 변화와 양의 변화가 같아지잖아요. 자극의 크기와 반응의 정도가 같아지잖아요. 다르게 바꿔볼까요? 간지럼을 태운 만큼만 간지럼을 탄 거잖아요. 이런 경우를 단위 탄력이라고 합니다.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또 어떤 경우 있냐면 가격의 변화가 없어요. 가격은 변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변화해요. 그럼 이 말은 자극이 없었는데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간절함을 태우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간절함을 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간절을 피지 않았는데 간절함을 탄다면 이보다 탄력적일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를 완전 탄력이라고 말합니다. 완전 탄력적.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완전 탄력이 있다면 완전 탄력의 반대말이 뭐가 있을까요? 완전 비탄력이죠. 왜? 탄력의 반대가 비탄력인 거니까. 그러면 완전 비탄력은 내용도 반대이지 않을까요? 그 반대로 돌려보다 보면 가격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양의 변화가 없는 경우를 우린 뭐라 그래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령 하나를 알려드린다면 문장 속에서 또는 지문 속에서 완전 탄력 이 말 나오면 무조건 가격은 변화가 없다고 나와야지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말이 붙어 있으면 그 문장은 무조건 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완전 비탄력 이 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양은 변화가 없다고 나와야지 양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는 말이 붙는다면 역시 무조건 틀린다.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쁘게 바꿔볼게요, 여러분. 만약 문장 속에서 수요가 탄력적이다 라는 말의 뜻은 가격 변화율에 비하여 수요량의 변화율이 큼을 의미한다. 맞죠? 그럼 응용해 볼게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라 함은 가격 변화율에 비하여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음을 의미한다. 맞죠? 이거 물어봐. 이렇게밖에 안 물어봐요. 우리 기출문제에 보면은요. 전부 이거 물어봐요. 그 말이 뭐냐? 탄력성 의미 알아? 탄력성 유형에 따라서 그 뜻이 뭔지 알아? 이걸 물어보는 거지. 뭔가 복잡하고 깊숙한 무슨 이론적인 내용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틀려와요. 그게 바로 뭐냐? 너는 몰라. 우리 솔직히 인정합시다. 걔는 못 잡은 거예요. 이해 못한 거예요. 그냥 대충 외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강조를 드리냐면 안타까워서. 아니 그거 좀 힘들겠지만 공부할 때 정확히 하나 잡아놔가지고 내가 한 문제 더 맞췄으면 이 고생 안 하고 합격해서 지금 영업하면서 돈 버실 양반들이 그때 그거 하나 좀 귀찮다고 안 외워가지고 괜히 못 잡아가지고 1년 또 고생하는 거 보면 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해 주셔야 돼. 어려운 거 알고 힘든 거 아는데 어차피 여러분 이 선택 누가 등 떠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돈 내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신의 선택,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지시고 이 고생과 고통의 시간을 단축하시고 끝장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강연한 이 사람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믿어주시고 그대로 좀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예요, 이거. 끝났어요.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런 봐봐요. 제가 아까 그랬죠. 탄력성 바로 앞에 나온 제목이 자극 또는 원인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얘 지금 소득 탄력성이죠. 자, 수요 없다고 봐요. 그럼 탄력성 앞에 나온 제목이 소득이에요. 그럼 무엇의 변화가 원인이다? 그렇죠. 소득의 변화가 원인인 거죠.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동하느냐를 구하는 값입니다. 예쁘게 포장하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조금 전에 보셨던 가격 탄력성과 차이점이 뭐죠?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었죠. 근데 지금 소득 나왔으니까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원인만 바꾸면 돼요. 소득 변화가 원인이다. 소득 탄력성. 가격 변화가 원인이다. 가격 탄력성.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 문장도 잘 보세요. 역시 뭐뭐의 대안이 나왔잖아요. 그럼 대안의 앞이 분모가 되고 대안의 뒤가 분자가 되니까 분모는
소득 변화율이 되는 것이고 분자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소득이 됐건 양이 됐건 가격이 됐건 변화율 값은 어떻게 구하죠? 원래분의 변동분으로 구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소득 변화율 안 봐도 비디오 원래 소득분의 소득의 변동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변화율 값은 원래 값분의 변동분, 원래분의 변동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조금 아까 왜 가격 탄력성은 제가 숫자 값은 얘기를 안 드렸는데 원래 가격 탄력성은 기준값이 1이에요. 1.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가 기초다 보니까 그냥 뺐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기준값이 0이에요.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긴 했어요. 근데 가격 탄력성은 기준값이 1이에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라고 말이 나와요. 그러나 소득과 교차 탄력성은 마이너스 음의 값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값이 1이 아니라 0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제, 0보다 작으면 열등제가 돼요. 물론 이때 정상제는 다른 말로 우등제라고도 하죠. 그럼 여기서 정상제가 뭐냐? 여러분, 소득이 증가한다. 그 말은 우리식으로 말을 바꾸면 주머니 사정이 좋아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어떤 물건을 더 사게 돼요? 덜 사게 돼요? 더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처럼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물건을 우등제 또는 정상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정상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학자 입장에서 야, 니들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어떤 물건을 더 많이 사게끔 되는 게 그게 정상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정상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정상제의 반대가 열등제. 그 열등제는 뭐냐? 소득이 늘면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제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기본 수업 때 할 테니까 지금은 어떻게만 기억합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가 정상제. 그리고 소득 늘어날 때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재화를 열등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한 이제 교차 탄력성 나왔습니다. 그럼 잠깐 볼게요. 요 맨 앞에 X제, Y제 이게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이 부분은 맨 앞에서 보셨던 가격 탄력성 공식과 똑같잖아요. 가격 탄력성 의미와 똑같잖아요. 다만 가격과 양 앞에 X제, Y제 다른 말로 뭐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빌라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물건 두 개가 붙는다. 그럼 교차 탄력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약간 눈썰미가 좀 좋으신 분은 어떤 느낌 받으시냐면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문장에서 가격 대신에 소득만 바꾸면 소득 탄력성 의미가 되고 또 가격과 양 앞에 서로 다른 물건 두 개 붙여주면 교차 탄력성의 뜻이 되는가 보구나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사실은. 오케이? 근데 자꾸 반복하다 보면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X제, Y제가 없다면 원래 가격분의 가격 변동분, 원래 양분의 양의 변동분이니까 앞에서 보셨던 가격 탄력성 공식과 똑같잖아요. 가격 변화율분의 양의 변화율이니까. 아시겠죠? 또한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교차 탄력성도 기준값은 0이다. 근데 교탄이 0보다 크면 대체제고 0보다 작으면 보완제가 돼요. 근데 대체제 보완제가 뭐냐? 오늘 기초인문 시간이다 보니까 가볍게 얘기만 좀 넘어갈게요. 대체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용도나 기능적인 면에서 같거나 비슷해서 바꿔 쓸 수 있는 물건을 대체제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보완제는요. 어떤 두 개의 물건을 따로 쓸 때보다 함께 쓸 때 소비자의 효용이 만족이거든요.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물건을 보완제라고 해요. 예컨대 커피와 설탕이 있어요. 그럼 커피 따로 설탕 따로 사용할 때보다
커피에 설탕을 섞어서 마실 때 훨씬 달짝지근하면서 소비자의 만족이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를 보완제. 그러니까 물건 두 개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 물건이 두 개 나와요. 서로 다른 물건 두 개가 나온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가 답인 거예요. 다만 어떤 두 가지 물건을 따로따로 쓸 때보다 함께 쓸 때 만족이 높아진다? 보완제. 그리고 물건 두 개가 있을 때 서로 바꿔 쓸 수 있다? 대체제. 일단 기초입문 시간은 그 정도의 개념만 잡자 이 말이에요. 좀 더 깊숙한 내용은 기본 때 들어갈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도 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기초입문이라는 그 어떤 한계가 있고 더불어 시간도 자체도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들 전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빠듯하다 보니까 오늘 요만큼에서 만족하시고 기본 수업 때 원 없이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탄력성 유형 세 가지를 살펴보신 거예요. 근데 탄력성의 유형 구분은요, 이미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차피 가격 탄력성은 탄력, 비탄력, 단위 탄력,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5개 구분이 되지만 내용 별거 아니에요. 두 가지만 비교합니다. 가격 변화와 양 변화 두 가지만 비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탄력 뭐였죠?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공급량의 변화율이 클 때 탄력이고요. 비탄력은요.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이건 공급량이건 양의 변화가 작을 때 비탄력이에요. 또 단위 탄력은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이건 공급량이건 양의 변화율이 같을 때 단위 탄력이 되는 겁니다. 또한 완전 비탄력은 가격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양의 변화가 없는 경우, 완전 탄력은 가격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변동하는 경우가 완전 탄력이다. 따라서 압축. 완전 탄력이란 말 나오면 일단 무조건 가격은 불변, 완전 비탄력 나오면 무조건 양은 불변. 이것만이라도 지금 개념을 잡잖아요. 나중에 그 수업 들으시거나 문제 풀 때 되게 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기초 때 배웠던 그 말의 의미가 정확히 머릿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수업 받고 공부할 때 되게 편하고 쉽게 와닿으면서 와, 좀 할만하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기초라고. 응? 요거 뭐 안 해도 뭐 기본 때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잡숫고 기초를 등한시하시면요. 나중에 공부하는 자체 따라잡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 이미 있지만 너무 좀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러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이것부터 내가 차근차근 밟아가겠다. 이 생각을 잡숫고 공부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그렇죠. 경기 변동 나오면 경기 변동. 이제 부동산 경기 나오는데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뭐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이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를 의미하고 그 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과거 옛날 기출 문제인데 옛날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이고 그 중에서도 상공업용 부동산 건축 경기를 말한다라고 해서 땡 틀린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건축 경기 중에서 핵심은 주택이에요, 주택. 그럼 뉴스 보세요. 맨날 뭐 집값 얼마가 된다, 뭐 주택공 얼마, 이것만 얘기하지. 그래서 뭐 부동산 경기가 뭐 바닥을 쳤네, 뭐 반등하네, 이 말이 모두가 주택의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뭐 공급이 어쩌고저쩌고, 이거와 이걸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경기의 핵심은 주택 경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형을 보면 순환적 변동과 여기 추세, 계절, 불규칙 변동, 요 세 가지를 묶으면요. 함께 묶어서 비순환적 변동 이렇게 말을 바꿔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경기 변동은 순환적 변동과 비순환적 변동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비순환적 변동 속에 추세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이 나누어져요. 물론 이때 무작위적 변동을 다른 말로 불규칙적 변동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근데 기출문제, 출제 형태로 놓고 본다면 이 중에서
계절적 변동과 불규칙적 변동이 가끔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볍게 말씀드리면 계절적 변동에는 계절이란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처럼 특정 계절의 명칭이 나온다거나 또는 3, 4월, 9, 10월처럼 특정 달의 명칭이 붙어지면 계절적 변동을 답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불규칙적 변동, 다른 말로 무작위적 변동인데 이는 예기치 못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 때문에 발생하는 변동을 무작위 또는 불규칙적 변동 그래요. 근데 그 예기치 못한 사태의 가장 대표가 전쟁,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변동하게 되면 이것은 불규칙, 다른 말로 무작위적 변동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과연 부동산 경기가 지금 쉽게 말하면 뭐 지금 호황이냐, 불황이냐 이거 구분할 때 측정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선행 지표, 동행 지표, 후행 지표, 보조적 지표.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게 뭐냐면 선행 지표는 미래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가 되고 동행 지표는 현재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고 후행 지표는 과거의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가 후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말 나오는데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 허가량 이 말은 건축 허가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면 앞으로 건축량이 증가할 거라고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어떤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예측한 지표에 불과한 거죠. 그 다음에 건축 착공, 이제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럼 동행이니까 현행 지표가 되죠. 그리고 과거의 부동산 경기, 즉 과거에 주택이 얼마 지어졌다, 얼마 거래됐다. 이것은 과거의 부동산 경기가 어떠했는가를 측정하는 후행 지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중에서 나올 만한 건 보조적 지표예요. 왜냐? 그 위에 것들은요, 뭐 어떤 문제집이라든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뭐 가끔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얘네들 문제로서 거의 중요성이 없어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몇 가지 외워만 두시면 돼요. 근데 보조적 지표가 뭐냐? 이 보조적 지표의 가장 대표가 가격 변동이거든요. 가격 변동. 예컨대 뭐 인천이 있다, 뭐 대전, 광주가 있다면 특정 지역의 아파트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오르고 있다. 근데 거래는 활발하지 않다. 그러면 거래가 활발하지 않는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동네에 그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격의 변동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그걸 예측하는 일종의 하여튼 참고사항인 것이지 그것만을 가지고 경기의 호황과 불황을 단정할 수는 없다.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가격 변동은 명목 변수이며 보조적 지표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온 적이 있더라는 거죠. 이 정도만 가볍게 알아두면 돼요. 근데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별 특징 사실은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은요. 왜 우리가 이제 보통 경기 그러면 호황, 불황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맞죠? 호황, 불황이다. 근데 부동산 경기는 호황, 불황이라는 말 잘 안 써요. 상향, 하향이라는 말 쓰죠. 잠깐 그림을 그리면 자,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은요. 상향, 후퇴, 하향, 회복이라는 네 가지 국면을 순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회복된 또 다른 상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럴 때 이 상향은 일반 경기로 보면 호황이 되는 것이고 또 하향이 일반 경기로 따지면 불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상향이 가장 높은 점을 편의상 A점, 또 하향에서 가장 낮은 점을 편의상 B점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럼 A점은 상향, 즉 호황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정점. 부동산 경기 정점 또는 정상.
가장 높은 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 하향이 가장 낮은 점은 우리가 보통 주식 같은 거 하는 분들은 바닥을 찾다는 말 쓰죠. 이게 바닥점, 바닥점. 근데 바닥점인데 다른 말로 저점, 낮을 절을 써서 저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상향의 가장 높은 점인 정점과 하향의 가장 낮은 점인 저점 간의 이 높이 차를 경기 변동의 진폭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진폭이다. 그러니까 진폭이 크다. 경기 변동의 진폭이 크다. 그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바꾸면 부동산 경기는 좋을 때와 나쁠 때의 격차가 크다. 좋을 때는 그냥 돈을 쓸어 모으는데 나쁜다. 쪽박 차더라. 그래서 그만큼 부동산 경기는 예측도 어렵고요. 쉽지가 않아요. 또 하나 이 상향 국면에서 출발해서 후퇴, 하향, 회복을 거쳐서 또 다른 상향 국면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차를 우린 경기 변동의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아시겠죠? 근데 이 주기 부분은요. 어디에서 출발해도 주기가 돼요. 예컨대 지금 저는 상향에서 출발해서 또 다른 상향이 나올 때까지를 주기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하향에서 출발해서 또 다른 하향 국면이 나올 때까지도 주기가 되는 거고 또 후퇴에서 출발해서 또 다른 후퇴가 나올 때까지도 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는 어느 하나로 고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만 나오냐면 부동산 경기는 진폭이 크고 주기가 길다. 자, 진폭이 크다는 말이 무슨 뜻이었죠? 부동산 경기는 좋을 때와 나쁠 때의 격차가 크다는 뜻이고 두 번째, 주기가 길다는 건 옛날이요. 그 말이 뭐냐면 호황이었어요. 상향이 호황이었다가 또 다른 호황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또 다른 부동산 경기의 호황은 언제쯤 올 것이냐? 이걸 주기가 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진폭이 작고 주기가 짧다면 저희가 안 합니다. 저도 부동산 투자하겠죠. 근데 진폭이 커. 그러니까 그만큼 부동산 투자는요. 위험이 커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은 투자론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한다면 위험 선호형 투자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더 높은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분들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거죠. 왜? 부동산 투자는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 그만큼 위험이 높고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위험을 잘 극복하고 운이 또 받쳐준다면 어마어마한 또 자산을 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이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크고 주기가 길고요. 또 여기는 제가 안 써놨지만 부동산 경기는 특징 자체가 지역적으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요. 오케이? 그 말이 뭐냐면 예컨대 부산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면 그게 주변에 점점 퍼져가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여지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지역적으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정도도 가볍게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조심할 건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우리 부동산 경기는요. 절대로 규칙적이지 않아요. 불규칙적이고요. 비주기적이고요. 그 말이 뭐냐면 그만큼 부동산 경기는 예측이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경기가 나왔는데 문장 속에서 규칙적이다, 안정하다, 명백하다, 일정하다 그따가 말 나오잖아요. 읽기 중단 무조건 틀립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정하거나 명백하지 않고요. 규칙적이지도 않아요. 그만큼 예측이 어렵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런 것들만 몇 가지 알아두셔도 답은 맞추더라고요, 답은. 근데 맞추긴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왜 답인지를 몰라요, 대부분. 외우다 보니까. 예, 그런 게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이건 구체적으로 상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상향 시장은 일반 경기의 호황이에요, 여러분. 그럼 호황이다. 그럼 상식적으로 좋은 말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이 좋은 말일까요? 자, 가격이 오르는 게 좋을까요? 내리는 게 좋을까요?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오르는 게 좋겠죠. 또 거래는 한산한 게 좋아요? 활발한 게 좋아요? 활발한 게 좋겠죠. 또 금리는 이자율은 올라가는 게 좋아요? 내려가는 게 좋아요? 내려가는 게 좋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거래가 대단히 활발하다면 좋은 거겠죠. 이게 상향시장, 상향 국면이에요. 근데 말이죠.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 매도자, 파는 쪽 입장에서는 빨리 팔려고 할까요? 늦게 팔려고 할까요? 늦게 팔려고 할 거예요. 왜? 하루라도 늦게 팔면 몇백이라도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뒤집어서 매수자는 속이 타겠죠. 저 인간이 좀 하루라도 좀 빨리 팔면 좋겠는데 안 팔아 이 인간이. 그럼 보세요. 매도자, 파는 쪽 입장에서는 거래 성립 시기를 남기려고 할까요? 늦추려고 할까요? 늦추려고 할까요? 왜? 하루라도 늦게 팔면 돈 되니까.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거래 성립 시기를 하루라도 당기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상향시장 또는 상향 국면에서는 매도자는 거래 성립 시기를 미루려고 하며 매수자는 당기려고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상향시장 또는 상향 국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거래는 대단히 활발하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역시도 매도자 중시 현상이 커지며 매도자 중심 시장이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요. 중개사무소 가셔가지고 나 좀 땅 좀 팔러 왔습니다. 뭐 물건 팔러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어서 오세요. 차 뭐 드릴까요? 대접을 받았다. 그럼 시장이 좋은 거예요. 상향이에요. 근데 요새 중개업소 가셔가지고 나 좀 뭐 팔려고 왔습니다 하면은 뭐 내놓고 가세요. 차도 잘 안 줘요. 뒤집어서 요새 시장은요. 매수자 나 땅 좀 보러 왔습니다. 아파트 보러 왔습니다. 이분들 어서 오시라고. 뭐 드실 거냐고. 쌍화차, 생강차 뭐 이거 다 끄집어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은 매도자가 대접을 못 받고 매수자가 대접을 받는 국면이니까 지금은 상향이 아니라 하향입니다. 부동산 경기에 불황인 거죠. 사실은. 근데 또 이런 말씀이니까 어떤 분은 또 이런 착각을 하십니다. 아니 그럼 부동산 경기가 지금 뭐 불황이라고 하면 내가 왜 지금 이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거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내 한마디 여쭤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지금 이제 만약 좋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할 때 그때에 대해서 공부 시작한다고 1년 만에 그 자격증 취득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1년 안에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으시면 이 공부 몇 년 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시겠죠? 이거 그렇게 생각한 만큼 만만한 공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왠지 뭐 가격에서 떨어지고 이럴 때가 오히려 투자의 적기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이 비록 불황일지언정 이 불황일 때 가장 좋은 게 돈 안 들어가는 게 공부예요. 생각해봐요. 공부는 책값하고 뭐 강의값 그건 몇 평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공부 안 한다 생각해보세요. 무슨 모임 가가지고 한 잔만 마셔도 몇만 원, 몇십만 원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안 좋거나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공부하는 게 가장 아끼는 방법이에요. 공부하는 게.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별로 안 좋을 때 증을 따놓고 호황이 들 때 곧바로 치고 들어가서 개업해갖고 돈을 벌어야죠. 남들 돈 벌 때 그때 공부하실래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자격증 취득의 적기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해놓았을 때 경기 좋아져 봐야 바로 들어가서 긁는 거지, 이제. 긁으시고. 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시면 말이요. 현장 가셨을 때 사고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그 생각하시죠? 요거 이제 증 따가지고 이제 영업하다 보면 돈 얼마 벌 거다. 돈 얼마 벌 거 생각하시기 전에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하면 내가 얼마 물어낼 수 있을까? 그거 걱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왕 배울 거. 각 과목, 법과목 많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정확히 배우시잖아요. 그럼 어떨까? 실수가 줄어들어요. 실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만큼 손해볼 가능성이 줄겠죠. 그러면 남 좋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신의 실수 줄여서 나 자신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공부해갖고 남 돈 시킬래요? 나 이익 얻어야지.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열심히 제대로 하시는 게 나봉이에요.
그런데 여기 요 부분이 뭐냐? 직전, 회복. 자, 이 상향의 직전이 회복인데 회복 국면에서 거래된 가격은 상향에서는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다. 그 말이 뭐냐면 여기 곰돌이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회복 국면에서 2억의 거래가 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지금이 상향이에요. 호황이에요, 호황. 지금이 상향 국면 호황입니다. 그럼 호황일 때는 이 곰돌이 아파트 아무리 못 받아도 2억 이상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무리 못 받아도 2억 이상 받을 수 있으니까 과거의 거래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 되는 거죠. 그거 이상은 받을 수가 있게 되니까. 아시겠죠? 근데 기출문제 보면 꼭 하한선인데 상한선, 한대사, 상, 그거 한 글자 바꿔서 틀리게 만들어요. 매도자인데 매수자, 그 한 글자 바꾸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매도자냐, 매수자냐, 상한가냐, 하한가냐, 이것만 구분되잖아요. 그럼 부동산 경기순환 국면 문제 헷갈림 없이 모두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잠깐 후퇴를 건너뛰고 하향 먼저 볼게요, 하향. 왠지 아십니까? 상의 반대가 뭐예요? 하잖아요. 그럼 상향시장에 반대적 현상이 나타나는 게 하향이에요. 그럼 안 그래도 안 봐도 비디오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상향에서는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거래가 활발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향은 반대니까 가격은 계속해서 내릴 것이고 거래는 한산하겠죠. 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고 매도자는 빨리 팔아야 돈 받으니까 거래 시기를 당기려고 할 것이고 매수자는 하루라도 늦게 사면 좀 더 싼 값에 살 수 있으니까 거래 성립 시기를 늦추려고 하겠죠. 정반대가 돼요. 더불어 조금 아까 상향시장에선 과거의 거래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가라고 했어요. 그럼 상의 반대가 하향이니까 하향에선 과거에 거래된 가격이 새로운 거래의 상한가가 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향은요, 불황이죠, 불황. 그러면 불황 전에 2억에 거래되었던 물건은 불황이 되면 아무리 잘 받자 2억 이상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래의 상한선이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비교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못하러 4가지 국면을 모두 외우시냐고. 저 같으면 상향 국면 현상을 기억했다가 하향 나오면 반대로 뒤집을 거예요, 그냥. 따로 외울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후퇴 나왔죠? 후퇴라는 것은 지금까지 좋았던 경기가 조금씩 나빠지는 단계가 후퇴지 않습니까? 그럼 후퇴의 반대가 뭘까요? 회복이에요, 회복. 회복이 뭘까요? 지금까지 안 좋았던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단계가 회복 아닙니까? 그럼 지금처럼 상향의 반대가 하향이었던 것처럼 후퇴의 반대가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또 어떻게 돼요? 후퇴, 회복 모두를 다 볼 것이 아니라 후퇴와 회복 중에 어느 한쪽만 익히셨다가 그 반대말 나오면 거꾸로 뒤집어주면 되지 않느냐. 저 같으면 회복을 볼게요, 회복을. 왜냐? 여태까지 가격이 계속 내려갔는데 이제 조금씩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 말은 안 좋았다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건 회복이에요. 거래가 한산했었는데 조금씩 거래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회복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 안 좋을 때는 매수자가 대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가 좀 좋아지게 되니까 매도자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매수자 중시 현상에서 매도자 중시 태도 바뀐다. 그럼 시장도 매수자 중심 시장에서 매도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더불어 이 이제 회복에서는 지금까지는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가격이 쌌죠. 근데 회복이 되면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 과거에 거래됐던 가격보다는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선이 된다. 아직 회복이 나오죠? 하한선이 된다. 이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좀 더 기본 수업 들어갈 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만은 수업이 진행이 되고 복습이 이루어질수록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다 필요 없다. 어차피 물어보는 건 상한가냐 하한가냐 매도자냐 매수자냐 이 4가지로 압축이 돼버려요. 그것만 구분이 된다면 부동산 경기 변동
아주 쉽게 풀 수가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경기 변동 이론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론 파트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